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르다 보면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화 이야기를 틀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또 편안하게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오게 되죠. 자, 오늘은 우리 와와라이프에서 요즘 새로 또 개봉이 돼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소설 폭풍의 언덕을 영화화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의 언덕은 벌써 3번이나 영화화 됐는데 이번에 4번째 또 영화화가 됐죠. 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그 저력이 돋보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원제는 워더링 하이츠인데 이 영화의 그 배경이 정말 폭풍이 많이 불어대는 바람 많이 부는 언덕이라서 한국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1847년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 발표된 당시에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작가가 일찍 요절하면서 그 사후에 대작으로 변모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성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줄거리죠. 먼저 그 줄거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는 4편 다 각각 각색이 틀려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인 줄거리를 알아야만 그 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설에 나온 원작을 가지고 줄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으로 시작이 되죠. 런던 출신의 시인사 록 우드가 요크셔, 황야에 위치한 그 워더링 하이츠라는 저택을 임대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는 집주인 히스클리프를 방문하고 그 집의 음산하고 기묘한 분위기에 놀라게 됩니다. 어느 날 밤에 록 우드는 그 집에서 묵고 있는데 캐서린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유령 같은 그 환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집안의 오래된 하녀 넬리 딘, 앨런 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녀에게 이 집안의 과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과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과거로 돌아가면 워더링 하이츠의 주인 언쇼쇼가 그 리버풀에서 집시풍의 그 거린 같은 그런 고아 소년을 데려오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 작품의 그 주인공인 히스클리프입니다. 언쇼 씨는 히스클리프를 친자식처럼 아끼지만 친아들 신들리 언쇼는 질투심에 그를 증오합니다. 반면에 딸 캐서린 언쇼는 히스클리프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죠. 두 사람은 황야를 뛰어다니며 야생적이고 자유로운 그러한 프렌드가 됩니다. 그렇지만 언쇼가 죽자 신들리가 집안의 주인이 되고요. 히스클리프를 하인처럼 학대하고 천대하게 됩니다. 히스클리프는 점점 억눌린 분노가 쌓여가게 되죠. 자, 어느 날 캐서린은 인근 저택 그 스러시 크로스 그 레인지에서 머물게 되고요. 그곳에 그 세련된 청년인 에드가 린턴을 만나게 됩니다. 캐서린은 마음속 깊이 히스클리프를 사랑하지만 사회적 신분과 안락한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에드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녀는 하녀 넬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스클리프야. 이는 두 사람이 영혼처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사죠.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그와 결혼하면 그렇지만 나는 비참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중적인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을 바깥에서 엿들은 히스클리프는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이중이 되니까요. 집을 떠나게 됩니다. 몇 년 후에
히스클리프는 부유한 신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가 어떻게 부유한 신사가 되었는지는 그 작중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상상에 맡기는 거죠. 그는 자신을 학대했던 힌들리와 캐서린을 빼앗아간 린튼 가문에게 복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힌들리에게 도박빚을 지게 만들어서 워더링 하이츠를 자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힌들리의 아들 헤어턴을 무지하고 아주 방탕하게 자라도록 방치를 하게 됩니다. 에드가의 여동생인 이사벨라 린튼을 유혹해서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대를 하고 또 그녀를 복수의 도구로 삼게 됩니다. 히스클리프는 한마디로 독자들이 볼 때, 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의 악마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복수는 점점 잔혹해지고 집요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와의 갈등과 정신적인 혼란 속에서 병을 앓게 됩니다. 히스클리프는 그녀를 찾아가서 격렬하게 여러 번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왜 그때 버렸냐 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또 파괴도 하는 그런 애증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캐서린은 딸 캐서린 린튼, 어린 캐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캐서린 린튼을 낳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주인공을 이렇게 중간에 죽이게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히스클리프는 절망 속에서 그녀의 유령이라도 곁에 있어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의 사랑은 점점 집착과 광기로 변하게 되죠. 자, 히스클리프는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의 복수를 계획하고 또 실천하게 됩니다. 자신의 병약한 아들 린튼 히스클리프를 이용해서 그 어린 캐시와 강제로 결혼까지 시킵니다. 복수의 화신이 된 거예요. 아들까지 활용하는 거 보면. 에드거 린튼이 죽은 후에 그 레인지, 그 집까지 다 차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일대의 지역의 땅과 집을 다 히스클리프는 복수의 화신으로서 차지하게 된 겁니다. 모두가 그의 소유가 됐죠. 그러나 히스클리프는 승리 속에서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는 점점 현실 감각을 잃고 죽은 캐서린의 환영을 보는 듯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말로 줄거리는 다름질 칩니다. 히스클리프는 점점 식음을 전폐하고 황야를 배회하다가 캐서린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는 마치 그녀를 따라간 듯한 모습입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는 이 두 남녀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학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각적인 효과와 쉽게 얘기하면 남녀의 그 어떤 정사신 이런 거에 중점을 둬서 사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증오와 복수가 끝나고 새로운 그 화해의 가능성은 그 다음 세대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소설은 두 사람이 그 히스클리프의 아들과 그 캐서린의 딸이죠. 결혼을 앞두고 그레인지로 이사할 준비를 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황야에서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유령이 함께 걷는다는 소문이 이 지역에 남게 되면서 그 두 남녀의 끝없는 사랑이 죽음 이후까지 이어졌음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 전에 나온 영화들은 이 문학 그 소설의 그 원본을 크게 흠집을 내지 않고 원작에 충실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작품은 사실은 남녀 간의 그 사랑에 중점을 둬서 사실은 그 평자들이 이게 19금 어떤 그 영화냐 하는 그런 비평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이 작품은 정말 여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계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히스클리프하고 캐서린 언쇼는 영혼처럼 연결된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실패한 겁니다. 결혼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히트를 친 거라고 봐야죠. 예, 캐서린과 에드거는 결혼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안정과 신분을 얻기 위해서 두 사람은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데도 결혼을 한 그 당시 사회상이 나오게 되겠죠. 자, 히스클리프는 힌들리 가문에 대한 그 학대를 받은 것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히스클리프하고 린튼 가문은 또 사랑을 빼앗긴 데 대한 복수를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세대인 그 어린 캐시 그리고 헤어턴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하죠. 그 전 세대의 증오의 고리를 끊는 화해와 회복의 상징으로 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작품에서 그 주인공들의 등장인물들의 어떤 그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클리프는 고아 출신이죠. 그리고 집시풍의 외모예요. 그리고 머리가, 이 영화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길게 나와서 무슨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환생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극단적이고 집착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증오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성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수심이 강하고 냉혹하고, 그런데 캐서린만 보면 감성이 나와서 그것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그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열정과 억압된 그 계급의 분노가 이 히스클리프를 통해서 나타나는 소설입니다. 자, 상대자인 캐서린 언쇼, 자유롭고 야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여성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기적이에요. 히스클리프를 영혼처럼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의 평안과 안녕을 생각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그야말로 뭐 요즘 어떤 실리적인 그런 여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적인 사랑과 현실적인 욕망을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캐릭터를 그려냈기 때문에 에밀리 브론테의 이 소설이 지금까지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에드거 린튼, 그 남편입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온화하고 교양이 있어요. 감정 표현이 절제되어 있죠. 또 신분과 분명을 상징하는 멋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히스클리피와 그 대비되는 그러한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힌들리 언쇼. 이 사람은 질투심이 강하고 폭력적이면서 성격이 파괴적이고 언어 하나하나도 대단히 그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몰락하게 되죠. 아들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통제되지 않은 열등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캐릭터로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2세대 인물로는 이제 어린 캐시가 나오는데 그 죽은 엄마보다 훨씬 부드러운 그런 캐시로 나오고 학습과 교양을 갖추고 예쁘고 아주 일찍 성숙한 그런 여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 결혼을 한 헤어턴은 좀 무지막지하게 길러지긴 했지만 거칠고 하는데 본성은 대단히 선하고 착해서 둘이 이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의 그 주제와 그것을 좀 짧게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아름답기보다는 좀 파괴적이고 독특합니다.
자, 히스클리프의 사랑은 집착도 가지고 있고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 좀 파괴적이죠. 그리고 캐서린의 사랑은 현실과 또 정신적인 사랑이 서로 맞지 않아요. 이중적입니다. 히스클리프의 비극은 천한 출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아이고 낮은 신분이고 사회적 차별을 받는 그런 계급이죠. 캐서린이 히스클리프와 결혼을 안 한 것도 어떤 계급이나 어떤 가난, 이런 그 영국의 사회 계급의 구조를 에밀리 브론테가 쉽게 얘기하면은 분석을 하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소설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또 1세대의 갈등이 2세대에게 전가되는 그러한 모습을 에밀리 브론테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다음 세대까지 이용해서 복수를 완성하게 되지만 2세대는 그가 죽자 화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비극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좋은 해피엔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자들이, 이들이 부잣집 아닙니까? 문명의 그런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도 폭풍의 언덕이라는 그 주변에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그 워더링 하이츠, 이 황야, 야성, 폭풍, 그러면서 또 질서와 안정, 문명, 이런 것들이 겹쳐서 계속 그 그림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 영화를 볼 때, 또 소설을 읽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보면 대단히 초자연적인 그러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소설 폭풍의 언덕은 여러 차례 그 영화가 됐는데 이번이 그 4번째죠. 예. 그 첫 번째는 윌리엄 와일러가 감독한 그 로렌스 올리비에가 나온 작품이 있어요. 이것은 흑백 영화였죠. 근데 이것은 1세대 이야기까지만 다루고 있어요. 2세대는 뭐 거의 생략을 하고 나오질 않습니다. 히스클리프를 하나의 그 낭만주의적인 영웅으로 그 묘사를 한 고전적인 멜로 드라마입니다. 자, 두 번째 영화는 피터 코스민스키라는 감독이 했는데요. 히스클리프 역에는 랄프 파인즈가 했고요. 캐서린 역에는 줄리엣 비노시가 나와가지고요. 원작에 가장 충실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2세대 이야기까지 모두 포함을 했고요. 히스클리프를 훨씬 더 어둡고 복수적이고 감정이 거칠고 격정적인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원작에 가장 가깝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이제 히스클리프를 흑인 배우로 캐스팅을 했어요. 감독은 안드레아 아놀드인데, 그리고 대사를 최소화하고 자연과 황야를 사실적으로 촬영해서 뒷 배경하고 그 그림, 감정보다는 어떤 분위기와 질감을 중심으로 한 게 세 번째 영화입니다. 그게 2011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이나 만들어졌고요. 요번에 26년판이 나와가지고 또 사람들이 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너무 외설적인 표현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그 비평가들이 A급은 아니다, 별 5개는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발표된 그 영화는 원작을 뭐 완전히 각색을 새로 했다고 볼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독은 이게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자신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느낀 감정을 기반으로 각색을 했기 때문에 영화로 봐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원작의 일부 내용을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히스클리프와 그 캐서린 이 감정의 강도에 집중된 편집을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작과의 차이는 뭐 전통적인 인물 구성보다는 감정선과 시각적인 체험에 집중을 했으니까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영상 미술 의상에서도 그 참여가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요. 고풍스러운 의상, 그리고 강렬한 분위기 구현에
힘썼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영화는 정말 그 소설 자체가 명작이기 때문에 영화도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근간, 베이스를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 이번 영화에선 마고 로비와 제이콥 엘로디의 그 연기가 완전히 그 러브스토리, 남녀의 러브스토리를 연기로 하기 때문에 뭐 여성들이 보면은 대단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또 영상미라든지 또는 정말 폭풍의 언덕에서 두 사람들의 그 머리가 막 흩날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런 영화는 한번 볼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6년에 만들어진 이 영화는 좀 작품이 있어서 원작과는 많이 각색을 해서 좀 표현이 관능적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논쟁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원작의 그 깊은 내면과 철학성이 좀 퇴색되었다는 그런 비평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러브 스토리로 영화를 만들어진 걸 보면은 재미는 훨씬 낫습니다. 옛날 영화보다는 훨씬 재미가 낫고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상위권에서 그 영화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우리나라 영화가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런지 그다지 평론과 관객의 반응은 뭐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대단한 그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화 한 편만큼은 꼭 감상을 하셔서 옛날에 1, 2, 3번 영화와 같이 이렇게 견줘보면은 대단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약 136분 정도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캐서린 역을 맡은 마고 로비라든지 히스클리프 역을 맡은 제이콥 옐로디라는 이 두 사람이 열연이 아주 볼만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우선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시기 전에 또는 시간이 안 되시면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라도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훨씬 이해도가 빠르고 이런 그 영화는 우리가 몇 번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옛날 영화를 20대, 30대, 40대, 50대 볼 때마다 감흥이 틀리고 이해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몇 번 보시는 게 좋고요. 이번에 이제 딱 비교를 딱 해보시면 1939년판은 사랑 이야기다. 또 두 번째 92년판은 복수와 세대의 비극으로 원작에 충실했다. 또 2011년판은 황야와 인간의 본성을 드러냈다. 그럼 2026년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아름다운 서정적인 러브 스토리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서정적인 러브 스토리 여러분에게 이 영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소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와와 라이프에서는 정말 좋은 영화가 있을 때 또는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있을 때 잠이 안 올 때 여러분들이 틀어놓고 편안하게 잠이 올 수 있게끔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또 좋아하는 일이고요.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고 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영화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와와 라이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